기업을 바라보는 잣대 자체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한 달 만에 기업 가치가 60억 달러가 증발을 하는.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거죠. 브랜드와 기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쭤봤고 대답을 또 해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업은 원래부터 늘 존재했던 건데 따로 특별히 자기들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사실 브랜드라는 거는 가장 많이 알려진 유래를 봤을 때 노르웨이 고어의 이제 BRANDR이라고 하는 이제 뭘 태운다, 여기서 시작됐다라고들 하는 게 가장 정설이라고들 합니다. 가축의 소유주들이 자기 가축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낙인 찍는 거. 그 거기서부터 이제 있죠, 브랜드가 있죠.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에 대한 시대들이 조금 더 이제 바뀌어오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시대로 시작을 해서 브랜드의 역할이 규정이 됐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브랜드를 통해서 이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Age of Value라고 해서 이 브랜드의 가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이 브랜드를 많이 활용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건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패러다임을 또 다르게 바꿔놔요. 이 브랜드의 역할을 단순히 비즈니스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걸 넘어서서 고객 경험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애플이라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의 역할 자체가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경험으로서 브랜드를 얘기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브랜드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덴티티부터 비즈니스 자산을 활용했던 가치의 시대, 그 다음에는 브랜드 경험의 시대,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브랜드를 따지게 됐을까요? 특히 한국에서는 브랜드 많이 따진다는 건 외국 연구자들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간이 살면서 참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게 확률과 가치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내에 100억을 버실 확률, 0으로 수렴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한국인들에게 명사화된 브랜드는 굉장히 좋은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타겟 중심적이기보다는 맥락 위주의 사고를 많이 한다는 게 이제 대부분 심리학 연구인데, 외국 심리학자들이 정말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런 광고를 만드는데 그게 최고의 광고냐. 뭔데 이랬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다고. 그랬더니 네덜란드 친구가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How are you? 그랜저? 브랜드의 패러다임이 과거와 현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럼 요즘의 브랜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한번 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브랜드의 역할에 따른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애플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그걸 주도를 했다면 지금은 그 대상이 고객들, 소비자들이 실제 이거는 끌어가는 시대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저희는 Age of Me라고 해서 바로 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시대.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들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그들이 생각으로 하는 필요로 하는 니즈라든지 욕구 같은 부분들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가 되게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85억 명의 다양한 니즈들을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런 다양성의 이슈를 또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 기업 매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평판 자체가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바비 인형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의 인형이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또 명품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브랜드들의 광고 모델도 요즘은 인종 다양성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렇대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잘못 표현하면 또 누구를 비하했느니 누구만 챙겼느니 이런 문제에 얽히다 보니까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안 하고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히잡을 쓴 여성분도 있고 리스크를 좀 줄이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취향이 계속 다양해지면서도 지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심리학에서는 그런 선호도나 취향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축에서는 주도권을 더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경향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던 메시지가 너 빼고 다 샀다. 이런 광고가 주는 그 압박감이 꽤 컸거든요. 유행이라는 건 뭡니까? 한 가지의 트렌드를 다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쫓아가지 않는 그런 흐름이 코로나 이미 전부터도 나타나서 진짜로 어떤 친구들은요. 무슨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옷을 입는 친구부터 심지어는 50대 남성의 패션을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는 친구까지. 왜 그 반바지에 검은색 양말에 그다음에 슬리퍼를 아주 자기들만의 재밌는 또 취향처럼 입고 다니는 친구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전에 왜 그 빙그레와 콜라보한 메로나바 슬리퍼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중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교실에서 30명 중에 3명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머지 27명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 예전 같은 느낌이면 잠재 타겟 소비자층의 90%가 관심이 없으니까 만들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10종류를 더 만들면 되겠네.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형 브랜드일수록 오히려 작은 브랜드와의 공존성을 높이면 굉장히 어필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저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만약 길게 들이 되게 힘듭니다. 이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 K푸드 사례가 불닭볶음면이 처음 개발했을 때는요. 이렇게 매운 걸 누가 먹냐.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래서 개발을 했던 팀도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아층을 노리고 만들었는데 이게 바이럴을 타고 외국에서 불닭볶음면 이 매운맛 챌린지를 하면서 엄청나게 커져서 지금은 뭐 삼양식품을 살려낸 후자 상품이 된 거죠. 저도 그 회사 가서 강연하는데 강연을 주지 말고 불닭볶음면으로 주시면 안 되냐고. 왜 저희 둘째 딸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이미 한번 시작을 했고 줄어들지는 않고 훨씬 더 커지면 커지고 취향도 다 세분화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하면서 브랜드가 나아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컴퍼니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요.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거에서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게 알고리즘 기술이죠. 넷플릭스라든지 또 스포티파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확한 개인의 취향, 그다음에 선호에 맞춰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에서는 요즘에 CAO라는 직업도 있어요. Chief 알고리즘 오피서라고 해서 알고리즘에 이제 chief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커스터마이즈된 개인화된 사업, 서비스, 제품들을 제공을 하면서 기업들이 사실 이런 시대에 맞춰서 또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다만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찾아야 될 부분들은 과연 이렇게 다양화된 니즈와 욕구 안에서도 공통된 인식이 있을 텐데, 공통된 니즈가 있을 텐데 이걸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착한 기업에 대한 인식, 니즈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을 바라보는 잣대 자체가 예전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이 지구가 향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기업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열정적으로 같이 함께 동참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행동하는 기업들과 안 행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비자들의 인식 또는 선호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경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코퍼레이션 시티즌. 그렇죠. 코퍼레이션리즘. 기업도 하나의 직관적으로 글로벌 시티즌의 역할처럼 해야 된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이런 일이 생겨 이럴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진대요. 그러면 이럴 때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될 텐데 그걸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그 누군가의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근데 최강국인 미국이 뭔가를 하지 않을까? 또는 유엔이 뭘 하지는 않을까? 또는 과학자들이 이런 기후 변화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글쎄요. 그 과학자들을 또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더 큰 힘이 필요하죠. 결국에 가장 큰 여기서 영향력이 있는 집단은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은 일단 그들의 엄청난 고객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착한 기업의 역할, 뭐 올바른 뭐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해야 되는 것들을 나이키가 먼저 실천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키의 그 하청 업체가 이 동남아에 있었던 하청 업체에서 이 아동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러면 우리 나이키 안 신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가 궁극적으로는 내 서플라이 체인에 있기 때문에 내 책임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소비자가 그걸 바꿔놓는. 그래서 기업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기업을 바꾸게 하는 것은 결국은 착한 기업을 원하는 소비자의 액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사명감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속 나오고 계시죠?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핫한 기업이 파타고니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뭐 브랜드 평가하는 데서 파타고니아는 가장 많이 쓰는 사례 아닌가요? 2022년 제 기억으로는 9월 15일 뉴욕타임스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딱 한마디의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빌리언웨어 노모. 억만장자가 더 이상 이게 뭔 말이지? 보면 옆에 이제 이번 신화대 딱 사진이 옆에 실리죠. 그 이유가 이제 이번 신화대 그때 얘기한 게 우리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존재 이유 자체가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우리의 가장 유일한 주주는 지구다라고 했죠. 그리고는 이 기업의 100%의 지분을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향후에도 이제 파타고니아를 통해서 수익이 한 1년 정도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1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기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놀라움을 그 말씀. 그렇죠. 놀라움을 그 너무 말씀. 사실은 좀 급진적인 사례라고 할까요? 또 미친 리더십이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굉장히 주요한 어떤 본보기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파타고니아가 원래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하는 그런 브랜드였나요? 창업자가 원래 시작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이 1973년에 이 설립이 되는데요. 이 창업자가 이본 시나드라고 이분이 실제로 자기가 등산을 하면서 산이 얼마나 파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지럽히는가를 보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장비 그리고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파타고니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비전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만든 것이지 처음부터 막 대량 생산을 해서 대량으로 팔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원래 없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사람들이 그 파이낸셜 가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다 입고 나와서 커피 마시는 때 보니까 다 파타고니아를 입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IT 회사들이나 이 금융기업들이 파타고니아에 우리 회사용으로 하나 대량 주문을 할게 그랬더니 파타고니아가 안 받았어요. 우린 그렇게 팔지 않는다. 그래서 이본 시나드의 이야기의 책의 제목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대량 생산을 통해서 팔지 않겠다라는 정신이 오히려 그 착한 기업을 선호하는 브랜드,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열광적인 선호를 받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싸도 이왕이면 파타고니아. 아까 문지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참 그 인상 깊은 문구가 있습니다. 기업의 행동하는 리더십. 이 기업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액티브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그룹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개념적인 부분에서는 쉽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명확한 그들의 존재 이유, 펄포스, 비전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그걸 딱 정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4,000조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그들의 기업의 비전이 프로덕티비티예요. 생산성.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 우리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그들이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가 그들이 얘기하는 비전이었어요. 큰 비전. 그런 면에서 프로덕티비티라는 단어를 그렇죠. 근데 선정한 그게 거군요. 얼마 전에 사실 바꿨거든요.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인류와 동시에 이 지구가 또한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겠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비전 자체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AI 측면, 다양한 에어밴드 측면의 기술, 또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이걸 풀어가겠다라는 분들을 명확하게 명문화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부를 만들고 그들이 실천하게끔 향후에 명확한 실천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기업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거네요.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경제적인 책임과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지구가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갖고 있는 책임감이고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또 높은 잣대를 갖다 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윤리적 경영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윤리 경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나 하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직책 중에 CIO라고 있어요. CIO? 네. Integrity Officer. Integrity가 이제 진정성, 도덕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있어서의 아예 치프 사장 레벨의 직책이 따로 있어요. 오.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되게 저는 가장 흥미롭게 봤던 문구가 윤리의 가장 큰 적은 ambiguity가 명확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러다가 이제 뭐 10년, 20년 그 중에 딱 한 번의 도덕적 해이가 터졌을 때 이게 여태까지 쌓았던 여러 가지들을 다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윤리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못을 박아놨는. 그렇죠. 근데 이런 시대의 흐름을 기업들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 거의 모든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따로 뭐 ESG 리포트, 서스테이너블리티 리포트, 그다음에 뭐 인테그리티에 관련된 코드 오브 컨덕트들을 다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하고 그 성과가 얼마인지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지만 의외의 사고는 터지죠. 사고가 터졌을 때 잘 대응하면 오히려 그게 또 계기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했던 안 했던 간에 그런 대응을 잘 못하면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거죠.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에 있었던 그 버드라이트 사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 같은 생각을 사람도 그 기사를 봤을 정도니까요. 네. 사실 미국에서의 버드라이트의 위상은 그냥 친구죠, 친구. 그렇죠. 네, 22년 동안 미국 최다 판매 맥주 브랜드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성소수자 인플루언서죠, 딜런 멀베이니. 그때 딜런 멀베이니는 내가 여성이 된 지 이제 1년 되는 거를 기념해서 버드라이트 선물을 보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얼굴에 새겨진 맥주캔을 자랑하는 그런 게시물을 올리게 되죠. 근데 거기서 딱 한 가지 실수는 뭔가 하면은 버드라이트이 흉내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객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거의 그들의 주 고객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이런 것에 아직까지 반감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협찬을 하고 거기에 굉장히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우리 버드라이트 이제 보이콧하겠다. 명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신념을 갖고 어떠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했겠다라고 이거를 정확하게 그들의 배경을 잘 얘기했으면 더 좋아할 것을 그런 걸 해명이라고 하죠. 그러지 않고 그냥 안 했어요. 이거 우리 여러 사람들한테 협찬한 것 중에 그냥 하나야. 이런 딜런 멀베이는 싹 빼요. 이러면 이제 또 성소수자들, 젊은 층들은 도대체 뭐지? 이 버드라이트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진퇴양난에 양쪽에 다 고객들을 잃어버리고. 아니 미움받을 법을 확실히 누가 공부를 하셨네. 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심리학적으로 미움받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를 향해 나가는. 이러다 보니까 이 한 달 만에 기업 가치가 60억 달러가 증발을 하는. 60억 달러. 그렇죠. 단 한 달 정도만. 7조, 8조 막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조단위 치면 되는데. 굉장히 큰 기업의 전체 기업 가치 중에 하나. 우와. 그만큼 맥주 브랜드라는 것도 충성도가 높은데 그 충성도 높은 사람들을 화나게 한 거예요. 단 한 번의 마케팅 실수. 자, 그렇다면 자, 대표님 브랜드 컨설팅 그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버드라이트와는 또 달리 반대로 오히려 이런 걸 잘했던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 화장품 또는 욕실용품 그 브랜드인 러쉬라고 있잖아요. 애니멀 테스트,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 명확하게 그들은 신념이 있어요. 이 동물 실험을 의무로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러쉬는 거기 아예 시장 진입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주들이 무슨 소리냐, 왜 이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반론을 걷어차냐 그랬더니 이 창업자 이제 마크 콘스탄틴이 딱 한마디를 인터뷰를 해요. 나한테 이 기업의 신념, 가치와 기업의 이익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나는 기꺼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고르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갖고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서 그 브랜드가 결국엔 이 시장에 태어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 정말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러쉬는 실제로 뭐 헤어샵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던 분들이 만들고 싶었던 브랜드인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다가 이제 커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 때 함유가 들어가는 제품이 아닌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다 식물성 뭐 이런 걸로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별화를 하죠. 공장에서 찍어 나온 제품이 아니라 명품 만들듯이 만들겠다. 그래서 공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키친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 만드는 것을 공장이라는 거 키친 음식. 예.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쉬 매장을 가보시면 현란한 색깔에 포장은 다 까만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예쁜데 향기도 좋고 안전한 제품. 창업자들의 정신과 마케팅의 방향, 진정성, 그리고 이런 브랜딩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한 고객들의 충성도를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본 소감들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희가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한 10년을 잘라볼 수도 있고 50년을 잘라볼 수도 있어요. 긴 타임 스팬으로 본다라면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더 많이 보입니다.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이 기업을 따라가자라고 열풍이 불었던 기업이 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그렇죠.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그랬고요. 이 기업을 배우기 위해서 뭐 삼성, 현대, LG 뭐 다 나서서 공부를 했어요. 도시바도 예전에는 누구나 존경하는 기업이었고 따라가고 싶은 기업이었는데 도시바가 이 소위 말하는 그 최고 경영진들이 이것만 몇 번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위기를 또 극복하고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살아남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는 가구 회사인데 불이 난 적이 있고요. 뭐 레고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굉장히 작은 데서 시작했다가 레고라는 브랜드 하나 때문에 도시와 나라가 번성하는 케이스를 그러네.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걸 가장 슬퍼한 건 삼성전자다. 우리가 한참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을 막 전가의 보도처럼 막 사용하고 외국 사례를 엄청나게 참조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이젠 누구 따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정의 내리고 그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젠 길은 보이지 않을 것이며 작은 암초에도 오히려 부딪혀서 큰 상처가 나는 그런 개인과 기업들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 나눴던 내용들이 정말 재미있는 기업 브랜드들의 변천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저 오늘 계속 이제 방송에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런 장면이 이런 그 감탄사를 정말 막 이렇게 많이 내보는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중요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 역시 오늘 뭐 너무 많이 재밌게 많이 배우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또한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누었는데요. 저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면은 지금 시대를 저는 지배하는 브랜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대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컴퍼니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또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워낙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명명을 하거든요. 아이코닉 무브라고 하는데요. 정말 경쟁력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담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진짜 이제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일단 딱 만들어 놓고 그게 동시에 행동하는 리더십으로서 활동을 해야지 10년 후에도 지금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그때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자녀 세대들도 다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